한 중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중국인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더니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앤느 몽투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양쯔웬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중국은 대륙에 위치한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지 저와 양쯔웬은 닮은 부분들이 꽤 있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양쯔웬이 제 인생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양쯔웬을 저의 절친이라 여겼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양쯔웬의 거짓 얘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양쯔웬의 입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것은 한국에 대한 말들이었어요. 양쯔웬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깔려 있다고 했고 또 고작 그런 국가인 주제에 대국인 중국을 질투해서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심지어는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세상에 설마 그런 끔찍한 민족이 있겠냐며 양쯔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어떤 중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옛 학자인 공자가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자기가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 시찰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 유튜버의 동영상 밑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두었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겉만 번지르한 빈민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학술교류 일환으로 대학원생 한 명을 1년간 한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마리앤느 네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구나. 한국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 너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려 1년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하다니요? 저는 혹시 제가 교수님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저의 지난 날들을 점검해 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하찮은 취급을 당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지금 이 순간 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양쯔웬을 만나러 학생회관에 갔죠. 그리고 역시나 양쯔웬은 제 마음을 100% 이해해 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대체 왜 교수님은 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신 걸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국가인데 말이야. 차라리 네가 부유하고 위대한 선진국인 우리 중국으로 보내는 거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며 양쯔웬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죠. 앞으로 제게 펼쳐질 끔찍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저희에게 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중국인 양쯔웬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멍청한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의 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단단히 오해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분명 양쯔웬은 한국이 노숙자가 넘쳐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첫인상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우리 프랑스와 같은 수준, 아니 어쩌면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훌륭했고 그날 이후 저는 양쯔웬이 여태껏 제게 주입해온 가짜 정보와 실제 한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며칠 뒤 1년간 학술 교류를 하게 될 한국의 대학원에 처음 나가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한국 대학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어요.
왜냐하면 양쯔웬이 저에게 한국인들은 성격이 너그럽지 못해서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주머니 사정들이 좋지 못하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학원 동기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게 된 한국 친구들은 양쯔웬의 말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한국 친구들의 빼어난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매끈하게 윤이 나는 피부와 좋은 향기가 나는 머릿결, 총명한 눈빛은 물론 반듯한 이목구비와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까지. 그야말로 부티가 좌르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어딜 봐도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인 제게 불친절하기는커녕 뭐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항상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바로 핫팩이나 따뜻한 커피를 챙겨주었고 혹시라도 혼자 한국에 오게 된 제가 외로울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원생들은 영어에 능통해서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외국 원서들을 막힘없이 읽었고 한국에서 개발한 3D 프린터기와 열절단 레이저기, 학습용 드론 등 최첨단 학업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성취해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한국 친구들의 IQ가 높기도 하지만 이런 훌륭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는 덕분에 한국의 공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단 한 번의 막힘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신세계와 같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의 인터넷 속도가 거북이 수준이라면 한국 인터넷 속도는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준이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그 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연구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고요.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 게임도 세계의 최정상을 찍을 만큼 정말 잘한다던데 그게 다 이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덕분인 것 같았어요. 실력의 기술이 더해지니 한국인들이 모든 분야의 정상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로 향했죠. 종로에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더군요. 먼저 저는 찹쌀 꽈배기를 먹어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의 빵인 크로아상과 비슷하게 생긴 그 빵은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게 딱 입에 넣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맛이었어요. 이어서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파는 호떡도 먹어보았는데 방금 막 만들어서 그런지 바삭바삭함이 생생하게 살아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인이라서 평생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웬만한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먹고는 잘 감탄하지 않는데 한국식 디저트들은 저에게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타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영국의 바로 옆 나라이고 그 때문에 프랑스인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면서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프랑스어가 영어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런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음식이 뛰어나게 맛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빨리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더니 저를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각종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가게 디자인을 한옥 스타일로 해두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빈대떡집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옥 스타일의 가게에서 한국의 전통 술과 음식을 먹으니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절로 흥이 났거든요. 물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빈대떡과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의 조화도 일품이었고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자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을 놓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해버리거든요. 소매치기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무장 강도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이었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밤거리도 프랑스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닌데 만약 강력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배가 너무 부른데 청계천에 가서 조금 걸으며 소화를 시키고 집에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늦은 밤에 산책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저는 기겁을 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냐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밤거리가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도심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환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국은 예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의 씨를 말려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은 다들 기본 생활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의 말에서는 일체의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속는 셈치고 그들과 함께 청계천에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고 아름다운 청계천과 안전한 서울의 밤거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한국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청계천에 설치된 조명들은 오색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산책을 했으며,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늦은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렇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지 않겠냐는 거였죠. 마침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그렇게 저는 그 친구 혜인이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택시에 탄 혜인이는 기사 아저씨에게 자기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하층민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상하수도도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쥐와 벌레가 들끓고 각종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 공간이 바로 프랑스의 아파트죠. 게다가 전에 양쯔웬도 한국의 아파트는 중국의 아파트와 달리 후줄근하고 수준 낮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악평을 쏟아낸 적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기숙사에 갈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혜인이네 아파트에서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구질구질하다는 양쯔웬의 말과 달리 혜인이네 아파트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우선 외벽 디자인이 매끈하게 빠져 있고 단지 내부의 분수와 대리석, 소나무, 각종 조형물로 이루어진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귀족이 사는 궁전 같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아파트가 외부만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기본이고 골프장과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카페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경하던 저는 혜인이에게 혹시 너 엄청난 부자였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많고 심지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도 고급 아파트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을 텐데? 라더군요. 당연히 프랑스 고급 주택가에도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고 혜인이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이게 한국의 기본 생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대체 그동안 나는 왜 한국이 빈민한 국가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또 양쯔회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한국 비하 발언을 해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제 표정이 굳어지자 혜인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알려준 것들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그 중국 친구가 제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등 괴상한 주장을 하곤 해. 하지만 그건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탄로날 거짓말에 불과하지. 먼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어도 중국의 속국이 되었던 적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조상들은 옛부터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왔지.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훈민정음의 첫 장부터 정확하게 밝히셨어.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것들과 구분짓고 온전히 지켜낸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혜인이는 그와 반대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화를 제 손으로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과거 중국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하던 시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겼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건 바로 중국의 문화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죠.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남아있는 문화 자산이 없고 그 때문에 한국의 훌륭한 문화에 군침을 흘리며 무지성으로 중국 주변국의 문화는 모조리 다 중국 것이다 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를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무시를 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주입하는 망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세뇌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조작된 가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인들 중에는 아직도 문맹인 사람들도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가름할 능력도 없다고 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동경하며 여전히 석기 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전 세계의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었어요. 혜인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뇌가 정지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양쯔웬의 거짓말에 바보같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화가 났죠. 물론 양쯔웬도 중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쯔웬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도 한국은 세계의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듣고 있을 테고 한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야욕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저열한 국가라는 양쯔웬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저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혜인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한국같이 수준 낮은 나라에 오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 실제 한국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훌륭한 나라인데 말이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한국을 오해하고 멋대로 과소평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잠시라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중국인들의 얕은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게. 혜인이는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편히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불닭볶음면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쾌활하고 상냥한 한국 친구들과 악취 없는 한강 공원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프랑스로 돌아갈 짐을 챙기며
저는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양쯔웬이 떠올랐어요. 대체 그 중국 여자애는 왜 제게 그런 몹쓸 거짓말을 한 것이며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티켓은 중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양쯔웬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인류 선진국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양쯔웬이 묘사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대자로 누운 노숙자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끔찍한 악취도 풍겨오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도 특유의 악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더군요. 그건 마치 콧구멍을 뚫고 뇌를 찌르는 듯한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최악의 냄새였어요. 게다가 중국의 건물들은 거치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전혀 없더군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충격적이게도 실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2019년 상하이에서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난성의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무려 52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7층짜리 호텔은 붕괴 조짐을 보인 지 단 2초 만에 폭삭 무너져 버리기도 했죠. 심지어 현재 중국의 주거용 건물 중 무려 6억 채가 공실로 비어 있다고 해요. 이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것을 뜻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가 중국이라던 양쯔웬의 주장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표였죠. 6억 채의 공실이라 웬만한 국가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중국의 참담한 모습을 카메라에 모조리 담았어요. 이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로 들고 가서 양쯔웬에게 따질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양쯔웬을 참교육할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찾아왔답니다. 프랑스 대학원에 복귀한 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자연스럽게 양쯔웬을 발견할 수 있더군요. 양쯔웬은 여전히 그 특유의 듣기 싫은 커다란 목소리로 프랑스 대학원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위대한 중국이 키워준 나라야. 한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의 조상을 살펴보잖아? 그럼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든. 다시 말해 한국의 근본은 우리 중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원래 한국은 가난하고 냄새나고 무식한 사람들만 바글거리는 열등한 국가였는데 중국이 안쓰럽게 여겨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중국의 전통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양쯔웬이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쯔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누구냐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잔뜩 당황한 얼굴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양쯔웬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뭐, 한국이 중국을 모방해? 야, 사기를 칠 거면 좀 말이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잘 나가는 한국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후진국 중국을 모방하겠냐? 그 반대라면 모를까. 한국의 선진 문화를 모조리 카피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훔치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중국인들이 하는 짓이잖아. 제 말이 끝나자 양쯔웬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뭐야, 그럼 그동안 양쯔웬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선동하고 다닌 거야? 중국인들 인성 안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줄은 몰랐네 라며 웅성거렸죠. 그러자 양쯔웬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뜬금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마리엔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후진국이라니.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강대국이라고. 상식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땅 크기 차이가 얼만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역시나 양쯔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이때를 대비해 중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허름하고 낙후된 건물들과 길거리를 가득 채운 노숙자들까지. 중국의 실체를 마주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올 줄 예상 못했던 양쯔웬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두른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사진들이야. 진짜 중국은 이렇게 후지지 않다고.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란 말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겨대기만 하는 양쯔웬의 모습은 이제 안쓰럽기까지 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한국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죠. 그러자 양쯔웬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 일단 화장실에 가겠다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학생들은 가서 영영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양쯔웬을 조롱했고, 그날 이후 양쯔웬은 대학원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답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양쯔웬은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한국인들이 정말 안 됐다고 느껴졌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최근 중국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해본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싶어. 그래서 한국 바로 알기 동아리를 만들었어. 혹시 한국의 선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 줘. 한국은 콧대 높은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단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중한 한국이 중국의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에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시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 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최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 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